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신종 피싱 범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등장했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거나 대출이 신청된 것 같다면서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접속 링크를 누르라고 유도하는 식입니다.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든 범죄. 이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쿠팡의 메시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의 첫 소식, 배두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피싱 수법은 기존의 신용카드 배송 사칭 사기에 쿠팡 정보 유출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쿠팡 유료 회원 결제용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전화를 걸어옵니다. 오늘 신용카드 배송 갈 건데 집에 몇 시쯤 계실까요? 쿠팡 와우 멤버십에 연계된 카드요. 소비자가 신청한 적 없다고 하면 유출된 정보로 발급된 카드 같다며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요새 쿠팡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선생님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가 발급된 것 같은데 고객센터로 전화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센터 번호 알려드릴게요. 일러준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면 악성 앱 감염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며 원격 제어용 앱을 설치케 하고 이후 휴대전화를 좀비처럼 조종해 돈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유출 정보로 대출이 신청된 것 같다고 속이거나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준다며 원격 제어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확인됐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이 같은 피싱 의심 사례 신고는 매일 20-3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새 수법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의 고객들,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 적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의 뿔이 난 고객들은 국내가 아니라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쿠팡 본사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다는 걸 근거로 국내 법무법인이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무법인 관계자는 한국 시간 모레 새벽 미국 현지에서 집단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 소비자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한 사례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발합니다. 기업 잘못에 처벌적 성격으로 실제 피해액보다 배상액을 더 높게 책정하는 제도로 쿠팡의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최대 조 단위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내 법원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관련 온라인 카페 가입자는 모두 합치면 60만 명이 넘었는데 소송을 맡은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위임장의 수가 이미 수만 장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위임장이 들어온 거는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겁나고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올려. 일부 법무법인은 쿠팡 법인은 물론 박대준 쿠팡 코리아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정보 유출 피해자라면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인당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배상액을 가늠해 볼 기준이 있긴 합니다. 1,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인터파크 사건 때 1인당 10만 원의 배상금이 나왔었고요. 최근 SK텔레콤 유출 사건이 있었죠. 이때도 30만 원의 1인당 배상액이 권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숙박앱 여기어때의 경우에는 인당 40만 원까지도 배상액이 책정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요구액과 법원의 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쿠팡 사태는 1인당 최대 100만 원대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00만 원. 쿠팡 본사가 있는 미국에 소송을 내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 소송을 내면 배상액이 더 커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에 기업이 물어야 할 돈은 확실히 커지긴 합니다.
2019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때 책정된 징벌적 과징금이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한 적이 있고요. 2017년 신용정보회사 에퀴팩스 정보 유출 때도 과징금과 배상금이 1조 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1인당 배상액이 국내보다 많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페이스북 유출 사태 때 집단 소송 참여자에 대한 배상금은 한화로 1조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피해자가 1,700만 명이나 돼서 1인당 배상액은 4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기존 미국 사례도 정보 유출 피해는 인당 수백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만 원 정도가 배상액으로 인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소송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아도 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미국은 집단 소송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배상받을 기회를 주는 곳이 많은 겁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인단에 반드시 이름을 올려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좀 상황이 다른 건데요. 소송 비용도 배상금을 받은 뒤 변호사에게 떼어주는 방식이라 돈도 거의 안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법원이 이 쿠팡 소송을 받아줄지도 변수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쿠팡 본사가 미국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국 소비자들이죠. 미국 법이 적용되는 행위인지,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따져서 재판 관할 건이 미국의 법원에 있다고 판단해야 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소송에 참여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쿠팡 회원을 탈퇴해야만 나중에 이 소송에 참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맞는 겁니까? 틀립니다. 그러니까 회원 탈퇴 같은 따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배상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 유출 피해는 이미 그 전에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유출된 정보에 2차적인 불법 유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 피해는 인정될 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보 유출이 아닌 정보 노출이라고 했던 쿠팡이 좀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쿠팡은 사건 직후 홈페이지에 이번 사건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공지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새 공지문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바꿨습니다. 유출로 표현하라는 개인정보 보호위, 경찰청 등의 요청도 있었던 데다가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본격화되자 몸을 낮추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기상 기자였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미 안보 협상부터 부동산 문제, 쿠팡 사태, 내란점단 재판부 논란까지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단연 이 가장 큰 관심은 훈식이형, 이 현지 누나로 불거진 인사청탁 문자 파문이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자신과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남국 전 비서관의 인사청탁 논란이 터진 후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자신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감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찰 결과 문자 속 청탁 내용이 김 실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 실장은 인사 절차, 인사 시스템에 대해 비서관들이 일일이 알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 식구 감싸기식의 하나마나한 감찰이라며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변명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은 대통령 주변 친인척과 측근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국회가 빨리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보다 투명한 그러면서도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 나가는데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경제 심리, 주식시장, 실물 경제 등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선 국민이 겪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국민이 체감한 건 민생 불안, 안보 우려, 인사농단, 법치 붕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
당장 야당에선 피해자가 할 소리를 가해자가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장 의원이 고소인 측 신상 털기와 협박까지 하고 있다면서 금수만도 못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생일을 기념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장 의원은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 했지만 마음이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며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트라우마는 피해자가 할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의자가 트라우마가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가해자가 트라우마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반성도 없이 피해자 탓만 하고 특권 우월주의에 저는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고소인의 방송 인터뷰를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라고 한 장 의원의 말도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를 공작의 배우 취급하며 공개적으로 인격 살인을 자행했다며 금수만도 못한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장경태 의원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장경태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께 더 낮은 자세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현재 윤리감찰이 진행되고 있어 영향을 주는 발언은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장 의원 사건과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 대변인의 강제추행 의혹이 불거진 거죠. 장 의원과 마찬가지로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저희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대변인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치 민주당 보란 듯 신속한 조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제추행 의혹을 받는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이 사임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A씨는 재작년 2월 손 대변인이 한 주점에서 자신을 추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제 채널A 보도로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손 대변인은 곧바로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대표는 즉각 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도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사건을 인지하고 2달 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 9월부터 당 윤리위 조사가 이뤄졌지만 전임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아 당무감사위로 사건이 넘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인 손 대변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손 대변인은 SNS를 통해 생일에 죽음을 생각했다면서 오늘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손 대변인 사임을 계기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공세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 관계자는 장 의원 사퇴를 두고 피해자의 2차 가해까지 하는 민주당과 달리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범여권 의원들이 얼마 전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엔 단 사흘 만에 9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간첩 활동을 조장하는 거냐, 나라를 통째로 팔아 넘기겠다는 거냐 같은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욱 기자입니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치안 유지법을 계승한 국보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며 범여권 의원 3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법에 대해 오늘 오후 6시 기준 9만 명이 넘는 시민 의견이 달리며 논쟁이 뜨겁습니다. 비공개 의견을 빼면 폐지를 반대한다는 글이 많습니다.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약화돼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들입니다. 국민의힘도 여권 주도의 국보법 폐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무분별한 선전선동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데 대체 입법도 없는 폐지는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는 겁니다.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북한의 적대 활동이 심해지는데 대한민국만 무장해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것도 아니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이규현 국민소통수석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라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친민주당 성향 인사라면서 코드 인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 사태의 후폭풍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미성년 시절 처벌받은 이력을 문제 삼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 맞붙은 건데요. 이참에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모두 공개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범죄 전력을 국가기관이 조회하고 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회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워낙 범죄 경력도 많고 또 아직도 재판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소년기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눴습니다. 이 대통령의 범죄 이력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꼬집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 조진웅 씨를 두둔하는 듯한 일부 민주당 지지층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좌파 유튜브에 출연하면 그러면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이 되는 겁니까?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간이 커도 너무 큰 10대들의 소식입니다. 금은방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일당 2명이 붙잡혔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추격전을 벌였는데 잡고 보니 중학생들이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은방 유리창 밖으로 젊은 남성 2명이 다급히 뛰어갑니다. 잠시 뒤 시민 여럿이 이들의 뒤를 쫓아갑니다. 젊은이들이 골목길로 빠지자 이 모습을 본 행인이 추적하던 시민들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도망치는 10대 남성들은 중학생들. 서울 종로구 안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한 다음 금팔찌 2개를 들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무게만 총 60돈, 시가로 4,600만 원 상당입니다. 중학생 2명은 금은방에서 150m쯤 떨어진 이곳까지 도망쳤지만 결국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중학생들이 어제 이른 오후부터 다른 금은방도 돌아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한 명은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하고 다른 한 명은 CCTV가 달린 천장 쪽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도 찍혔습니다. 팔찌 20돈하고 30돈을 보여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우당탕탕탕탕 도둑 잡아요 그 소리가 들려서. 붙잡힌 중학생들은 금부치를 착용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동종전과 이력을 확인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오늘 새벽 아파트에서 난 화재로 집안에 있던 6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130명이 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 소방차부터 좀 되니까요. 그때는 여기까지 헐 타고 있었죠. 터지는 소리, 폭탄처럼 터지는 소리지 않습니까?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지만 불이 난 집에 살던 60대 부부가 숨지고 주민 1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3층부터 윗세대까지 건물 전체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6시간 뒤쯤 창원에서는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전봇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앞선 아파트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이 몰던 차량으로 밤샘 현장 대응 이후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소방은 보고 있습니다.
새벽 2시쯤에는 남해고속도로 진주 문산항 인근에서 화물차 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앞서 달리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1톤 화물차가 도로 위에 쓰러진 뒤 승용차와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1톤 화물차에 탔던 70대 동승자가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뒤따르는 삼성 화물차가 이제 운전자가 조금 전방을 주시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거는 조사 중에 있는데. 오늘 오전 9시 반쯤에는 새마을 열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탔던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철길 건널목에서 사고 차량이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논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갑질과 횡령 의혹에 더해 이번엔 주사 이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수면제 같은 의약품을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을 통해서 불법으로 확보해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박 씨 측은 합법적 왕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가정집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바닥에는 각종 주사액과 약물이 보이는데 이동 중인 차량에서도 링거를 맞은 듯한 수액 봉투도 보입니다. 어제 한 매체가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 도움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불법 투약받은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박 씨의 전 매니저 측은 약물을 공급하고 링거를 놔준 사람이 이른바 주사 이모로 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 측이 처방이 필요한 약을 달라고 하자 처방전을 모으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까지 동원한 정황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2023년 4월부터 주사 이모의 자택 등에서 의료 시술이 이어졌다며 자신을 초반에는 의사라 소개했지만 명함에는 의료인 관련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도 SNS에 자신이 중국 내몽고의 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는 글을 올리며 전 매니저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의료 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소지했는지 또 현재 어떤 의료기관 소속인지 등은 밝히지는 않아서 불법 투약 논란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강부인입니다.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이 서울 광장시장 바가지 요금 문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만큼 이제 이 논란은 국내가 아니라 엄연한 글로벌 이슈입니다. 보다 못한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노점 실명제란 걸 도입하겠다는 건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김동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광장시장이 한산합니다. 손님이 빼곡한 예전 영상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매출 많이 줄었지. 많이 줄었어요. 벌써 주말에는 여기가 지금 사람이 못 다녀. 지금 널널하잖아요. 정부가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를 연내 추진합니다. 노점의 도로 점용 허가 여부는 물론 허가 면적, 운영 기간, 운영자 실명도 등록시킨다는 겁니다. 노점도 점포처럼 관리하면 바가지 논란을 없앨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당사자인 노점 반응은 어떨까? 나도 세입자거든요. 실용적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는 체계적으로 하고 주인이 다 있으니까 뭔가 내가 잘못하면 에렉트릭 뭐가 제지 같은 거 크게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반면 점포 상인들은 회의적입니다. 실명이 했다고 막 그까지 안 씌우겠어요?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지금. 중고난방이잖아요 지금. 어떤 때는 2만 원 받는 데가 또 15,000원 받는 데도 있고. 시민 반응도 들어봤습니다. 조금 적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인분들이 바로 그걸 받아들이고 막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외국인들한테도 대하는 태도가 변할까라고. 정부는 또 3년 안에 노점의 실소유주와 운영자가 일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환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강남권에선 최고가 거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한 달 만에 무려 8억 원이나 오른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입주도 전인데 이 정도랍니다.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아직 준공 전인데 지난주 매매가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이달 초 4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달 초 40억 원의 거래가 신고됐던 만큼 불과 한 달 만에 8억 원이 뛴 겁니다. 수요에 비해 매물이 적다 보니 부르는 게 값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몸부림을 치거든요. 사고 싶어서. 비싸게 불러도 이제 사게 되는 거예요. 새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대출을 꽁꽁 틀어막은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강남 3구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비율은 한 달 전에 비해 모두 급등했습니다. 규제 직후 잠시 관망세가 이어지다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겁니다. 대출 규제가 나오고 보합이었다가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금액은 진짜 2-3억 정도는 훌쩍 올라가서 거래가 되기는 해요. 새 정부 들어 3번의 부동산 규제가 있었지만 강남 3구 아파트 값은 12% 넘게 오르며 서울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서울 나머지 구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미 묶여있던 강남 3구는 오히려 무풍지대였던 겁니다. 강남 불패, 똘똘한 한 채란 이름으로 강남 3구 집값이 부동산 규제를 비웃듯 들썩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종묘 앞 재개발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던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엔 한글 표기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서울시가 영어식 표현 같은 외국어 표기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 좀 개선 계획을 제출해달라며 문체부가 공문을 보낸 겁니다. 서울시는 억지스러운 한글화는 오히려 독이 될 거란 입장입니다. 정경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 마련된 러너 스테이션입니다. 러닝이 인기를 끌자 서울시가 러너들을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공간의 표기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너 스테이션 등 영어로 쓰여진 서울시 정책과 공공시설 명칭을 개선할 내년도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지난 4일 공문을 보냈고 이달 말까지 답변하라는 시한도 정해놨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이미 시설물 명칭을 한글로 바꾸도록 서울시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명칭은 그대로 두고 표기법만 일부 한글로 바꾼다고 하자 이번엔 개선 계획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낸 겁니다. 서울시는 명칭 자체를 바꾸는 대신 알파벳으로 된 표기만 한글로 바꿀 계획입니다. 시민들 반응도 들어봤습니다. 이대로 유지해도 좋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말로 돼 있으면 외국분들은 못 읽으시니까. 처음엔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영어로 써 있어서 잘 몰랐는데 한국말로 해야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고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는 억지스러운 한글화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문체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외래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종묘 앞 개발을 놓고 한 차례 충돌한 서울시와 문체부가 시설물 표기를 놓고 또 한 번 맞붙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들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7년 만에 연금 100만 원 시대가 열린 건데 눈길이 가는 건 매달 300만 원 넘게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수령액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신선미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처음 나온 건 지난 1월입니다. 지난 8월 기준 16명까지 늘었는데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월 318만 5,040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또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커지는데 최고액 수급자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또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더 늦춰 이런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월 한 0.6%가 가산돼 가지고 이것을 5년 연기하게 되면은 6%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그분들이 자발적 가입을 하거나 또는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로 기간을 연장하는 월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도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100만 4,147명으로 집계됐는데 1988년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 2,271명, 여성이 6만 1,87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 9천여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12,000여 명, 장애연금 2,800여 명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30년 이상 장기 가입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고액 수급자 수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춥디 추운 하루, TV 앞에 앉아서 무심코 귤을 까먹었더니 하도 먹어서 손이 노랗게 물들었더라. 겨울철 귤톤 손바닥, 이젠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귤 가격이 5년 새 2배나 폭등했습니다. 다른 먹거리들도 마찬가지라서 장바구니에 넣을 게 없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청량리 청과시장에서 한 시민이 귤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껑충 뛴 가격에 신중하게 고른 뒤 바구니에 담고 있는 겁니다. 2주에 한 박스씩 정도 아기가 있어서 먹게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가격이 한 3, 4천 원 훅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귤 한 박스를 사봤더니 2만 원이 들었습니다. 비싸다 느끼실 텐데 실제로 지난 5년간 귤 가격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제주산 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 줄면서 관측 이래 가장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수행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단가는 올랐는데 소비자들은 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온난화로 재배지가 점차 북상하면서 귤뿐 아니라 사과 가격도 5년 새 60% 올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는 17% 올랐는데 먹거리인 식품 물가 지수는 무려 27% 넘게 올랐습니다. 식용유 60%, 계란 44%, 상추, 시금치, 오이 같은 채소 40%, 고등어와 오징어 30% 안팎 등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이처럼 먹거리 가격이 오르면 예전엔 값싼 수입산으로 대체하곤 했지만 요즘은 이것도 어렵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급등한 탓에 수입산이 싸다는 것도 옛말이 됐습니다. 실제로 수입 소고기 가격은 41% 오르면서 국산 소고기보다 상승폭이 4배나 컸습니다. 수입 고등어나 명태도 마찬가지로 부담되는 식탁 물가에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오늘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봄 같은 날씨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 밖을 나섰더니 눈앞은 뿌옇고 입까지 텁텁하진 않으셨습니까? 날이 풀린 걸 알고 귀신같이 미세먼지가 찾아온 건데요. 이 미세먼지 심혈관부터 피부, 심지어 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영상 10도가 넘는 포근한 날씨지만 하늘은 뿌연 잿빛입니다. 가시거리가 2km도 나오지 않아 도심 빌딩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남산 산책로입니다. 맑은 공기를 기대하고 나온 등산객들마저 짙어진 미세먼지에 상당수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걷고 있습니다. 코도 좀 간질간질하고 기침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날도 따뜻하고 참 놀러가기 좋은 날씨인데 공기질까지 좋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건강도 좀 별로 이게 좋지 않아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또 혹시라도 아플까 싶어서 일부러 쓰고 다닙니다. 바람 방향이 북서풍에서 서풍으로 바뀌면서 청량한 찬 공기 대신 몽골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은 겁니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 등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높은 환경에선 우울증 발생 위험이 28%, 공황 발작은 62%, 양극성 장애도 61%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 흡입된 미세먼지가 후각신경을 통해 뇌로 들어가 기분과 감정 조절 회로들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덴탈이나 황사 마스크론 걸러낼 수 없어 필터가 더 촘촘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 씨의 장교 임관식이 화제가 됐죠.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군에 입대한 터라 관심이 많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병역의 의무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병역 기피자들의 수가 최근 5년간 무려 9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처벌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 소위의 임명을 명받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지난달 28일 해군 소위로 임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 화제가 됐는데 특권층의 병역 회피 논란을 불식하듯 군 복무기간이 36개월에 달하는 현역 장교로 입대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를 거듭하며 다양한 수법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 기피자는 3,0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귀국하지 않은 인원만 900명이 넘습니다. 해외로 나간 경우에는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문제입니다. 실제로 해외 도피성 병역 기피자 중 형사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대부분은 기소 중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국내로 돌아오기 전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실제 군사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장 일본은 공격 목표로 삼아서 조준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오히려 일본이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촉즉발입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갑판 위에 대기 중이던 주력 함재기 젠15가 이륙합니다. 얼마 전 실시된 중국의 항공모함 해상훈련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일본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중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 간 마찰이 일었습니다. 랴오닝함에서 항공기 이착륙 훈련을 하던 함재기 젠15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에 레이더를 겨냥해 비춘 겁니다. 중국의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공격 목표를 파악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어서 일본은 심야에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 반발했습니다. 今回のレーダー照射は航空機の安全な飛行に必要な範囲を超える危険な行為であります。 중국 해군은 예고된 훈련을 일본 자위대가 방해한 것이라며 즉시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中国海军海警严格按照中国的国内法和国际法在有关海域活动。 중국은 대만과 일본을 겨냥한 듯한 군사력 과시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 전차와 드론, 무인 돌격 차량이 함께 진격하고 산악 지형에서 전차들이 목표를 향해 포사격을 쏟아붓는 등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외교가에선 오는 13일 난징 대학살 추모일을 전후해 중국이 대규모 해상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쇼핑 카트를 밀고 무빙워크를 타곤 하죠. 짐을 많이 실으면 혹시나 앞으로 굴러떨어질까 조심하곤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마트 직원이 이 쇼핑 카트로 어이없는 실험을 했다가 기어코 사고를 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쇼핑카트들이 쏜살같이 내려오더니 여성 고객을 들이받습니다. 쇼핑카트들은 유리문을 박살낸 뒤에야 멈춰섰고 교통사고를 당하듯 튕겨져 나간 여성은 힘겹게 일어나더니 놀란 가슴을 진정하려는 듯 한쪽 벽에 기대어 서봅니다. 현지 시각 3일 러시아 첼야빈스크의 한 대형마트 직원이 쇼핑카트 여러 대를 에스컬레이터에 실어 내려보냈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해당 직원은 에스컬레이터 성능을 시험해 보려고
한꺼번에 쇼핑카트를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흰옷을 입은 여성이 아파트 창문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윗옷을 벗은 채 집 안에 있는 남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창틀을 잡고 내려가려다 다시 올라와 외벽을 타고 이동합니다. 배수관을 잡고 미끄러지듯 아래층으로 내려간 여성. 창문을 두드려 도움을 청하더니 가까스로 안쪽으로 몸을 밀어넣습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벌어진 일인데 유부남과 불륜 관계인 여성이 남성의 아내가 갑자기 집에 돌아오자 위험천만한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흑곰 2마리가 두 발로 서서 바퀴 달린 보드를 뱅글뱅글 돌리며 제주를 부립니다. 잠시 뒤 갑자기 곰 1마리가 사육사 허리를 붙잡고 바닥으로 나뒹굽니다. 다른 사육사들이 황급히 달려와 의자와 테이블 등으로 내리쳐보지만 화난 곰을 떼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중국 항저우의 한 동물원에서 제주를 부리고도 먹이를 얻어먹지 못한 곰이 짜증을 내며 사육사를 공격한 겁니다. 해당 사육사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연지입니다. 중국에서 문을 연 지 사흘밖에 안 된 쇼핑몰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쏟아져 내린 자재에 맞아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하얀 기자입니다. 대형 쇼핑몰 천장에서 떨어진 각종 자재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구멍이 뻥 뚫린 천장 안쪽엔 전선 등이 간신히 매달린 채 덜렁거립니다. 쏟아져 내린 패널 등에 맞은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못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17일 오전 중국 산시성 시안시의 한 쇼핑몰에서 3층 에스컬레이터 위 천장에 석고보드 패널이 무너져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지난달 14일 개장했는데 불과 3일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구급차가 출동해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겼고 쇼핑몰은 한때 폐쇄됐습니다. 시뻘건 마그마가 마치 폭포수의 물줄기처럼 솟구치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쉴 새 없이 내리는 화산재는 마치 폭설을 연상시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8시 45분쯤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분화 지역이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내부에 위치한다며 아직까지는 인근 거주 지역에 피해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첫 분화 이후 어제까지 무려 38번째 분화가 이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이번 주말엔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요남은 오늘까지 다시 추위가 고개를 듭니다. 내일 아침 기온 0도 안팎, 모레는 영하 2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어서 더 춥겠는데요. 서울 기준 아침 0도에서 시작하지만 체감 기온은 영하 4도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춘천은 영하 3도, 대전 2도, 대구 4도지만 체감 온도는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과 대구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함도 계속되겠고요. 목요일 중북부 지역에, 토요일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